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랑스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조르주 브라상스입니다. 1921년 조르주 브라상스는 프랑스 남부 해안가의 어촌 세트라는 곳에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19에 고향을 떠나 파리로 올라와서 샤를르 트르네의 노래를 듣고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의 갈 길에 대한 영감을 얻습니다. 조르주 브라상스에게 영감을 준 또 다른 싱어송라이터는 캐나다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 편에서 잠깐 언급했던 캐나다 퀘벡 출신의 펠릭스 르클레르입니다. 펠릭스 르클레르는 50년 프랑스에 건너와 몇 년 동안 활동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연주하는 기타를 반주로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그 당시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죠. 조르주 브라상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샤를 트르넬 포함해서 대부분 프랑스의 현역 가수들인 샹트르들과 샹트에즈들은 무대에서 악단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뮤지컬 흥행에 관행해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덥수룩한 콧수염에 입에는 담배 파이프를 물고 노래할 때에는 진지한 눈빛에 근엄한 자세로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노래에 집중하는 조르주 브라상스라는 전형적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가 전형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누구라도 조르주 브라상스가 투박한 손가락으로 확고하게 기타 코드를 짚으며 엄한 표정으로 흐트러짐 없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무엇인가 세상에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느낌은 노래하는 조르주 브라상스의 모습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죠. 그의 노래를 들으면 그가 만든 노래의 선율이 가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적화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율이 가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선율과 가사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느낌인데 이것이야말로 조르주 브라상스의 으뜸가는 재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사를 쓰고 선율도 붙이는 싱어송라이터의 재능과 관련해서 가령 샤를르 트르네에게 매력적인 선율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같은 능력이 조르주 브라상스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솔직히 나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르주 브라상스의 가사를 쓰는 능력은 확실히 특별합니다. 선율은 자연스럽게 가사를 따라오죠. 그러니까 비프랑스어권에서 조르주 브라상스의 노래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가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며에서도 언급했던 19세기 말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거점으로 삼았던 문화의 거리가 몽마르트르 언덕이었고 20년대 소설가 해밍웨이 시대의 문화의 거리가 몽파르나스 언덕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50년대 파리의 문화의 거리는 파리 6구의 24번째 행정구역 생제르맹데프레입니다. 생제르맹데프레 구역은 전후 통속화된 실존주의와 중산층화된 급진지적 경향의 세례를 받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카페들이 있는 구역으로 유명해지는데 샹송은 이 구역의 카페에서 자연스레 지적이고 문학적인 분위기를 흡수하게 되죠. 하지만 조르주 브라상스는 소위 지성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확고한 자신의 세계를 갖추고 있는 독특한 풍모의 무정부주의자로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조르주 브라상스는 독학의 시인입니다. 노동계층 출신으로 사회의 밑바닥을 두루 경험한 싱어송라이터 프란시스 르마르크는 1922년생인데요. 조르주 브라상스와 비슷한 시기에 기타를 메고 샹송의 고유한 감상주의를 깨고 샹송의 저작거리의 맥동과 오염되지 않은 염원을 담아보려 합니다. 이처럼 샹송의 감상주의의 거리를 두는 조르주 브라상스의 방식 또한 권력에 대한 전례를 찾기 힘든 신랄한 풍자와 유머,
그러면서도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인간 상호 간의 유대감입니다. 조르주 브라상스는 1953년에 발표한 첫 번째 앨범 라 모베 레퓨타숑으로 세간의 커다란 주목을 받습니다. 나쁜 평판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 라 모베 레퓨타숑의 가사를 한번 봅시다. 괜히 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내 평판은 형편없어. 내가 설치든 죽은 듯 있든 난 종잡을 수 없는 놈으로 통했어. 하지만 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는 않아. 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내 길을 갈 뿐.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럼 사람들은 그냥 싫어해.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입을 모아 나를 헐뜯어. 당연하겠지만 벙어리들만 빼고 말이야. 7월 14일 대혁명 기념일만 해도 그래. 난 편안한 침대에서 비비적대며 머물러 있었어. 발 맞춰 행진곡이 울려대도 그건 내 알바가 아니잖아. 하지만 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는 않아. 난 단지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럼 사람들은 그냥 싫어해.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 당연하겠지만 팔이 없는 불구자들만 빼고 말이야. 네, 노래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삐딱한 노래의 주인공은 결국 제 기질이 마련해 준 대로 제 운명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네, 이 노래 이제 마무리 부분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운도 지질이 없는 도둑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농부에게 쫓기고 있었어. 난 말없이 슬쩍 발을 내밀었고 농부는 땅바닥에 넘어져 버렸지. 하지만 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는 않아. 단지 사과도둑 몇몇 정도 도망치게 해줬을 뿐.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럼 사람들은 그냥 싫어해.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달려들어 내 멱살을 잡아. 당연하겠지만 안진뱅이들만 빼고 말이야. 내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내 운명을 점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밧줄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밧줄은 동아줄이 되어 내 목에 걸리겠지. 하지만 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는 않아. 단지 내가 가려는 길이 로마로 통하지만 않을 뿐.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럼 사람들은 그냥 싫어해.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내가 목매달리는 꼴을 보려고 오겠지. 당연하겠지만 장님들만 빼고 말이야. 예, 예, 어딘가 들어가면서 잠깐 살펴본 저작거리의 선배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재치가 묻어있는 느낌 아닌가요? 예, 이미 첫 번째 앨범의 첫 번째 트랙에서부터 조르주 브라상스의 세계가 확실하게 펼쳐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온갖 가치관과 세계관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50년대 프랑스의 혼란한 상황에서 조르주 브라상스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1. 복잡하게 꾸며지지 않은 기타 반주에 2. 정교하게 가다듬어지지 않는 목소리로 3. 때로는 비속한 거리의 언어도 거리낌 없이 써가며 4. 애둘러 말하지 않고 돌직구를 날리면서 5. 제도와 권력의 빌부터 위선과 기만의 덫에 걸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조르주 브라상스는 근엄한 표정과 소박한 옷차림과 입에 문 파이프의 편안함에서 시와 시인이 둘이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인상을 세상에 줍니다. 예,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 지녀야 할 미덕이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54년에 조르주 브라상스는 오베르뉴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발표합니다. 1943년 독일군에 의해 기술자로 징용된 조르주 브라상스는 결국 탈영해서 해방될 때까지 파리 한쪽 구석에 불도 없는 골방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는 이 노래를 절박한 처지의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나이든 부부에게 바칩니다.
거친 환경에 둘러싸여 사는 오베르뉴 사람은 인색한 걸로 유명하지만 조르주 브라상스는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노래하죠. 사실 조르주 브라상스는 칩거형의 조용한 사람입니다. 제도와 권위에 대해서는 삐딱한 사람이고 그의 신랄한 풍자는 노래에서도 가차없습니다만 사적으로 그는 벗과 동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미 1953년에 발표한 우산에서도 그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가 만든 많은 노래들 중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경우는 이렇게 관계의 따뜻함이 잘 표현된 노래들인 걸로 보입니다. 가령 그가 1964년에 발표한 한 배에 탄 동지들, 레꼬뺑 다보이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친구들 먼저로 번역해야 맞겠지만 내 느낌에는 레꼬뺑 드볼 이게 이제 한 배에 탄 동지들이란 뜻인데요. 이 느낌이 더 좋아서 번역으로 그걸 택합니다. 이 노래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 뭐 전체 가사를 한번 보죠. 예, 그럴 리가. 내가 탄 배는 난파에서 서로를 뜯어먹은 메두사호와는 전혀 달라. 그럼 내가 탄 배는 온 세상 가장 깊은 오지의 항구에서조차도 잘 알려져 있다니까. 그야말로 무정부주의자 신문 빼르 빼나르처럼 순풍에 돛단 듯이 오대양을 항해해. 내가 탄 배의 이름은 한 배에 탄 동지들이야. 한 배에 탄 동지들. 파리시를 대표하는 라틴어 경구, 바다에 흔들릴지언정 침몰하지는 않는다는 뭔 양반네들의 시 노름이 아니야. 무슨 마법이나 주술에 목을 매는 족속들에겐 미안하지만 마법이나 주술에 목을 매는 족속들 말이야. 내가 탄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그런 부류의 추잡한 족속들과는 거리가 멀어. 그야말로 진정한 항구의 친구들이야. 그런즉 한 배에 탄 동지들. 그렇다고 그들이 뱃사람을 위한 쌍둥이 별자리의 두 별, 가스토르나 폴룩스 같이 올려다볼 신화 속의 인물들이라는 건 아니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시인들 같이 서로 엉뚱하게 다정하다는 것도 아니고 혹은 대문필과 몽테뉴와 법관 라보띠에 사이이처럼 고상한 수준의 우정을 뽐내는 관계란 것도 당연히 아니지. 그들은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서로의 등짝을 후려치는 그런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한 배에 탄 동지들. 그들은 당연히 천사도 아니야. 성경책을 읽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지만 사랑에 관한 한 그들은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비유하자면 서로를 향해 돛을 활짝 펴고 서로를 품어주지. 요한, 베드로, 바울인, 장과 피에르와 폴, 그리고 한 배에 탄 모든 이름들. 이 이름들이야말로 그들에게 유일한 청원 기도이며 사도신경이자 고해 기도일 테니 그래서 한 배에 탄 동지들. 나폴레옹의 해군이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대패한 트라팔가르 해전 같은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면 언제나 깨어있는 것은 모두가 불침번을 자청하는 동지에 그 동지의 힘으로 배는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 그렇게 배는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 언제든 배가 조난이라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은 팔을 흔들어 SOS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구조하러 온 사람이 느리 듣게 되는 건 친구들 먼저. 그런즉 우리는 한 배에 탄 동지들. 모처럼 한 배에 함께 배를 탔던 동지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 안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 만일 한 배에 탔던 동지들 중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의 죽음을 의미해. 죽음이 아니고서는 동지들을 떼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결단코 그를 삼킨 바다의 잔물결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리. 100년이 지난 후에라도 이 아픈 마음이여 결코 그의 빈자리가 사라지지 않으리. 예, 어떤가요? 조르주 브라상스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예, 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